안녕하세요. 이제는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전직 유치원 선생입니다. 환갑을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저는 여전히 아이들의 목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깨르르 깔깔깔 소리를 내며 자지러지게 웃는 한박웃음을 지을 때의 그 웃음소리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 거리낌도 없고 시름도 없는 그 소리가 진짜 행복인 거죠. 천진하고 솔직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져서 유치원 교사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있어요. 해맑게 웃는 아이들과 함께 할 때면 제 자신도 가장 저다워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어릴 적에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바람에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아무래도 가난한 집에서는 아이들이 철이 빨리 들게 되는 법이니까요. 뭐 하나 갖고 싶은 게 생겨도 눈치를 보느라 포기해야 했고요.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구박하고 키우시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먹는 것, 입는 것처럼 사소한 부분조차 마음껏 누리지 못하다 보니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참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힘드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더군요. 그 바람에 누가 주지도 않는 눈치를 보면서 자라게 되었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말하지 못하고 주어지는 대로 만족해야 했으니까요. 옷도 누가 입던 옷 물려주면 그 옷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입었고요. 벌써 물려받을 때부터 낡은 옷은 빨리도 닳았습니다. 그런 옷을 입느라 저는 7살 때부터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느질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 여러 번 하다 보니 어느새 웬만한 옷의 단추 정도는 척척 달 수 있게 되었고요. 바쁘신 엄마가 최대한 저에게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하느라 그랬죠. 어린 제가 그 모든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티 없이 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가 유난히 아이들의 서스럼 없는 웃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을 지나는 아이들 곁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 중학교 시절부터 저의 꿈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면 저의 어린 시절도 보상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좋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상처 없이 웃을 수만 있는 건 아니더군요. 뉴스만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친부모나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던 양부모에게조차 아픔을 겪는 아이들 이야기. 여린 생명들이 위협받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접하니까요. 사실 아주 오래전 저 또한 그런 현실을 직접 눈앞에서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이를 아프게 하고 있었거든요. 은퇴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아이가 그때의 그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첫눈에 저와 같은 상황일 거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갓 교사 생활을 시작한 유치원 교사였고 어느 봄날 새학기를 맞아 처음 교실 문을 열었을 때 그때 처음 만났는데 보자마자 느낌이 남달랐죠. 작은 발걸음을 옮기며 들어오던 5살 아이.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 시선이 멈췄으니까요. 쑥스러움이 많아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깊어 보이는 아이였죠. 마치 어른들의 눈빛처럼 단단했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그 아이의 모습에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저를 끌어당기더라고요. 키도 또래보다 작은데 눈빛은 어느 아이들보다 큰 아이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첫인상에 어긋나지 않게 아이는 수업 시간에도 늘 차분했고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면 군말 없이 내어주곤 했습니다. 마치 큰아이가 작은 아이를 위해 양보하는 것처럼요.
제가 종종 퀴즈를 내고 건네는 작은 과자 한 봉지에도 두 손 모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가방에 넣는 아이였죠. 다른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까서 먹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들을 바라보며 저는 그 아이에게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작은 간식이라도 생기면 꼭 집에 챙겨갔거든요. 그 작은 간식이라도 엄마와 나누어 먹고 싶다는 생각에서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알게 된 사실은 그 아이가 저처럼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벌의 옷을 번갈아 입고 오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늘 같은 낡은 옷차림에서부터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눈치채고 있었어요. 게다가 몽땅 연필을 위아래도 길게 이어붙여 쓰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는 바람에 아이에게 더 눈길이 갔고요. 이상하게 그런 모습은 제 눈에 유난히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가진 경험이 있다 보니 남들은 쉽게 지나칠 것들이 제 눈에만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아이의 단벌 옷차림만 이야기하셨거든요. 저 아이는 매일 옷이 같은 것 같아요. 계절별로 한 벌만 있나? 어려운 시절이기는 했지만 옷도 못 갈아입을 정도로 어려운 집은 유치원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번 눈에 들어온 아이의 어려운 형편의 흔적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다른 아이들이 너도 나도 새 크레파스를 꺼내어 신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이 아이는 짧아진 크레파스를 끝까지 다 쓰고 있더라고요. 없는 색도 여럿 있고 손에 쥐고 색칠한다기보다 손끝에 놓고 문지른다는 말이 맞아 보이는 그런 크레파스를 말이죠. 그 모습조차도 제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림을 그릴 때 색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크레파스 물감 모두 제대로 된 새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얼른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이 쓰다가 남은 색들을 모아놓은 공용 크레파스를 건네기도 했어요.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색이 없어서 못 그리는 마음을 저는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며칠 뒤에는 그림 대회를 열어 몇몇 아이들 그림에 상을 준다며 12색 크레파스를 모두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아이도 다른 아이들 앞에서 당당히 크레파스를 꺼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역시 가난한 살림에 홀어머니의 손에 자라며 초라했던 제 어린 시절의 날들이 떠올라 아이의 마음이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더 어려운 시절에 학교를 다녔는데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가난했기에 가만히만 있어도 상처가 되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점점 더 그 아이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보면 볼수록 제 어린 시절을 다시 마주하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자주 그 아이 곁을 살폈습니다. 교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면 살짝 다가가 참 잘했구나 하고 칭찬해주고, 소풍날 도시락 반찬이 단출할 때면 제 반찬을 나눠 담아주기도 하면서요. 그러면 아이는 수줍게 고맙다고 하면서도 야무지게 다 먹곤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저도 모르게 아이를 더 챙기려 했던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챙기고 싶은 마음에 자꾸 살피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다른 아이들이 마음이 다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아이들에게도 정성을 쏟았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만 상을 준 적은 절대 없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이 주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다 보니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랬지만 근본적인 아이의 상황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5살의 그 아이는 빨간 줄무늬 티셔츠 하나와
낡은 청바지, 세탁을 거듭해 색이 바랜 그 옷은 마치 아이의 유일한 교복 같았죠. 오죽하면 그 아이 이름보다 빨간 줄무늬 옷, 그 애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아이 어머니가 부담스러운 비용을 내면서도 일을 가기 위해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일을 가신다고 하셨는데도 그래도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열심히 사셨지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은 빚을 갚느라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 형편은 나아지지 못하셨어요. 아이의 집에도 그런 사정이 있겠지 싶었지만 안타깝기는 했죠. 계절이 바뀌어도 새 옷 한 벌 사입기 힘든 상황이었는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이 옷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의 형편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저 역시 어린 시절 늘 같은 옷을 돌려 입던 기억이 있었기에 아이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상할까 싶었어요. 운동의 날, 다른 아이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달릴 때 낡아 빠진 고무신을 신고 뛰었던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학용품이라도 챙겨주고 싶어 더 챙겼지만 옷, 신발 같은 것들은 무슨 핑계를 대고 아이 손에 들려보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무더운 여름이 왔고 아이는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물론 그 옷마저 매일 같은 옷이기는 했지만 말이죠. 어느 날 미술 시간에는 아이가 그림을 그리다 잠시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속삭이더군요. 선생님,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손으로 빨래해요. 엄마가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아이의 모습이 어쩐지 너무 어른스러워서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얼굴을 하고 세탁기 이야기를 그렇게 담담히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이라면 가지고 싶은 장난감 이야기,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집안 살림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요. 그날 이후 저는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유치원에서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 아이들과 함께하는 역할극에서 그 아이가 무대 위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사실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역할극이 될지 설명을 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제일 잘해서 모두가 찬성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고요. 물론 그 아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환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그 아이도 누구보다 빛날 수 있다는 걸 아이가 직접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죠. 항상 다른 아이들 뒤에서 별말도 없이 기죽어 지내는 아이였으니까요. 아이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역할극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에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때 무대 위에서 수줍게 웃던 그 아이의 얼굴과 눈빛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을 정도로요. 마치 제 어린 시절과 겹쳐 비치는 거울 같았으니까요. 아이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고마워요라고 말하던 그 순간 제 가슴은 뭉클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저를 지탱할 수 있게 해준 한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어린 나이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매일같이 눈치를 보며 지내던 저를 그분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정한 손길을 건네주셨죠. 점심시간이면 초등학교 2학년의 제 도시락이 늘 부실하다는 걸 아셨는지 본인의 반찬을 살짝 제 앞에 놓아주셨던 게 시작이었어요.
밥 먹는 게 공부보다 더 중요하단다. 어느 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밥을 안 먹고 엎드려 있는 저에게 직접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본인의 반찬통을 그대로 들고 와 저에게 건네시면서요. 그때도 다른 아이들의 눈치가 보여 괜찮다고는 했지만 사실 선생님의 그 행동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날따라 다른 아이들 도시락 반찬이 얼마나 화려하던지 김치뿐인 제 도시락은 열지도 못하고 기가 죽어 엎드려 있던 저에게는 말이죠. 선생님의 반찬도 멸치볶음, 감자채 볶음처럼 밑반찬 위주였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그날따라 안 그래도 짧은 몽땅 연필이 자꾸만 부러져 받아쓰기 시험을 제대로 쓰지 못해 틀린 것이 분해서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런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사실 선생님도 보고 있었어. 다음에는 연필을 빌려달라고 미리 말해볼까?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당당하게 필요한 걸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인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챙겨주시고 응원해 주실 때마다 제 안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까 그 어린아이가 고민했던 적도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를 꿈꾸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고 꼭 이루고 말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꼭 선생님이 되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자.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유치원 교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교실에서 낡은 옷차림으로 앉아있던 한 아이를 마주했을 때 제 어린 시절이 겹쳐 보이면서 더 마음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은인 같은 선생님을 닮고 싶었기 때문에요. 그때 제가 받았던 따뜻한 손길을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건네주고 싶어서요. 매일 아이들을 보살피며 작은 웃음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없는 형편에 힘들게 버티며 공부해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을 다녔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기까지 그토록 바라던 저의 모습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는 선생님을 떠올리며 이겨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교사라는 저의 자리가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사실 아이가 매일 같은 옷만 입고 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종종 자신이 원하는 옷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같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고 나서는 도저히 아이들에게 실컷 뛰어놀기만 하라는 말을 못하겠더군요. 혹시나 아이의 옷이 찢기거나 구멍이나 아이가 곤란해질까 봐요. 저도 어릴 때 넘어져 무릎이 다 찢긴 옷을 저녁 시간이 돼서야 알게 되신 엄마가 수건을 덧대고 꿰매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그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찢겨진 구멍은 메어졌지만 그 틈 사이로 수건이 보였거든요. 아이들이 옷이 왜 그러냐며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창피해서 아이들과 눈만 마주쳐도 고개가 절로 숙여졌죠. 그때도 선생님께서 먼저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솜씨가 좋으시네. 일부러 무릎도 다칠까봐 푹신한 수건으로 덧대셨구나.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이 모두 힐끔거리며 저의 옷을 보더라고요. 전과는 사뭇 달라진 눈빛으로 말이죠. 덕분에 저는 고개를 못 들 정도였다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필 수 있었어요.
물론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도 저를 걸뱅이라고 놀리는 짓궂은 아이들은 있었지만 괜찮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덕에 저는 꿰매진 저의 옷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학년이 올라가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도 선생님은 저에 대한 관심을 도중에 끊지 않으셨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도 다 챙겨주셨어요. 종종 저희 집 앞에 오셔서 저희 엄마를 만나고 가시곤 했는데 저는 대학에 가서야 그 만남이 저의 학업을 이어가게 된 이유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절대 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제 학비를 보태러 오신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선생님과 엄마가 종종 안부를 묻는 사이인 줄로만 알고 내심 뿌듯했는데 저희 사정을 아시고 일부러 오셨던 거였죠. 저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 인사를 하면서 꼭 갚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 다 갚을게요. 그동안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활짝 웃으시더니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선생님은 이미 다 받았어. 이렇게 훌륭하게 커주었잖아. 나중에 너처럼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아이를 만난다면 그때 나처럼 해줘. 저는 선생님께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험을 보거나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선생님께 꼭 찾아가 인사도 하고 소식을 알려드리기도 하면서 연락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년퇴직 이후에 시골에서 조용히 사신다며 가버리셨어요. 어디로 가시는 것도 알려주지 않으셨고 주소도 안 알려주신 채로요. 그런 선생님의 행방을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었죠.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 아이가 드디어 나타나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소식을 전할 길도 없었죠. 그저 그렇게 저 혼자 아이를 지켜보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보살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단벌의 숙녀였고 옷은 점점 낡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아이 어머니 역시 행색은 초라하셨지만 표정과 눈빛은 다부진 느낌이었죠. 제가 아이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전한 날에는 마치 머리가 땅에 닿을 것처럼 저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시곤 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조금 고단해 보이시기는 했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라 두 모녀가 보기 좋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얼굴로 어머니를 보고 단숨에 달려가 안기며 집으로 갔거든요. 다정한 두 모녀를 보면 저와 저희 엄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고달픈 삶을 사시면서도 저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시느라 지침을 감추지는 못하셨지만 집으로 돌아와 끙끙 앓으시면서도 한 번도 제 탓을 하지 않으셨죠. 친구들 엄마들은 내가 너를 낳고로 시작하는 말로 자신들의 신세한탄을 그렇게나 하신다던데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대신 번번이 제 앞에서 죄인이 된 듯이 구실 뿐이었죠. 아빠가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하며 자라지는 않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너희 아빠 생각하면 엄마가 너를 더 잘 키워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것 또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바라는 건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저를 지켜주시는 엄마만 제 곁에 있다면 더 바랄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돌아가시고 제 곁에 있는 사람은 오로지 엄마뿐이라 엄마가 없다면
저는 정말 갈 데 없는 고아 신세잖아요. 그러니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파 뭘 사달라고도 잘 못했죠. 오히려 엄마의 구멍난 양말을 꿰매어 놓는다거나 쌀을 씻어두면서 조금이라도 엄마의 일손을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엄마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고요. 제 손에 작은 거라도 생기면 무조건 엄마에게 들이밀며 주려고도 했죠. 그렇게라도 엄마에게 좋은 걸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유치원에서 사탕을 주셨는데 이거 엄마 먹어. 나는 아까 한 개 먹어서 안 먹어도 돼. 제가 어릴 때 했던 말과 너무 겹치더군요. 게다가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아이 어머니의 표정에서 어린 시절 저를 보시던 저희 엄마의 표정을 보게 되면서 더 놀랍더라고요. 지치고 힘든 와중에도 아이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는 그 얼굴이 아이의 어머니에게서도 보였으니까요. 그런 모녀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도울 것이 있다면 더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비록 자잘한 학용품만 건네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엄마가 저 입양 보낸다는데 입양이 뭐예요? 아이가 천진하게 묻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정확히 대답을 못하고 말을 돌리며 물었죠. 우리 세영이 유치원 끝나고 집으로 가지? 아이는 제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저에게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아이는 조금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제 물음에 해맑게 웃으며 대답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죠. 그런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그날 저녁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에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아이 원서에 쓰인 주소를 찾아가는 내내 제 마음은 불편했고 원망 어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려운 형편이 알고는 있었지만 아이를 입양시키려는 아이 어머니가 보기와는 달리 냉혈한이라는 생각까지 들면서요. 제가 자란 1970년대에는 어려운 형편에 아이 보고 돈 벌어오라고 식모로 보내는 집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1980년대인 그 시절에도 어린아이를 어려운 형편을 핑계 삼아 어디론가 보내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니 화도 좀 나더라고요. 그때도 아이의 입양 이야기가 저희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나 봐요. 제가 어릴 때도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저희 엄마에게 저를 부잣집 식모로 보내 입도 돌고 형편도 나아지게 보태라고 하면서 부추기시는 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엄마는 아주머니들이 그러실 때마다 큰 소리를 치셨어요. 내 새끼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보태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남의 딸더러 식모 살라고 해요. 내가 일하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알아서 할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은 든든했고 엄마에게 고마웠죠.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그런 강단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굉장히 아쉽고 쓸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나마나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그럴싸하게 본인의 사정을 포장하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알던 대로 아이의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집은 달동네 언덕 끝에 하늘과 맞닿을 듯 있더군요.
골목을 오르고 오르다 숨이 턱까지 찼을 때 집이 보였으니까요. 가쁜 숨을 고르면서 제가 문을 두드리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지친 얼굴의 여인이 깜짝 놀라 문을 열어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선 집안은 평소 아이처럼 단출했습니다. 깔끔하기는 했지만 낡고 허름한 모습이 두 모녀 같아 보이더군요. 아이 어머니는 저를 보고 놀라시기도 했고 민망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 간식이라도 될까 하여 사간 단팥빵이 담긴 봉투를 건넨 저에게 물 한 잔과 다시 단팥빵을 내오며 부끄러운 듯 웃으시는 모습이 그랬죠. 선생님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올 게 없네요. 아시다시피 저희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수줍어하시며 오는 어머니 곁에서 아이는 제가 집으로 찾아간 것이 신기한지 연신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눈빛이 너무 예뻐서 저는 아이 어머니께 괜찮다고 말하고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걱정되는 마음에 망설이다 찾아가긴 했지만 쉽게 아이가 듣는 그곳에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올리기가 꺼려졌거든요. 아무 말도 없이 아이와 아이 어머니만 번갈아 바라보는 제가 아이 어머니 눈에는 이상해 보였는지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그제야 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세영이가 오늘 저에게 와서 입양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거기까지 듣던 아이 어머니는 순식간에 눈물이 차오르더니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기 시작하시더군요. 아이가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들었나 봐요. 선생님, 정말 어쩌면 좋아요. 아이 어머니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아이 어머니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이는 놀랐는지 훌쩍이며 눈물을 닦으며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아이 어머니는 한참 동안 우시다가 눈물을 닦더니 아이에게 말하셨어요. 세영아, 가서 슈퍼 할머니랑 TV 좀 보고 있을래? 엄마가 금방 부르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좀 있다가 와. 아이는 어머니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가면서 뒤를 돌아 저를 한번 보고는 어머니의 말대로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아이가 문을 나서는 것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이 어머니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이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아이 입에서 입양 이야기까지 나오게 하다니 참 못난 엄마죠. 그래도 선생님, 저 여태까지 열심히 버티면서 아이 키우려고 했어요. 남편은 오래전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는데 혼자 여태 키웠거든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행복한 가정이 꾸려지는 줄 알고 그런 남자와 만난 제 탓이니 아이만큼은 잘 키우려고 나름 애를 썼어요. 옷 한 벌도 겨우고이 입히는 형편이었지만 말이죠. 제가 사실 고원에서 자란 사람이라 친척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 매일같이 버티면서 키웠는데 더는 힘들 것 같아요. 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할 건가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이 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닦더군요. 얼마 전부터 유달리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가봤는데 큰 병원에 당장 가라고 하시더래요. 그대로 두면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면서요. 아이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5살 난 딸을 키우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뛰어야 했죠. 아이 유치원에 보내놓고 나가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때마다 다행히 슈퍼할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있어 주셔서 맡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면 또 집안일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게 제 삶이라고 생각해서 불만도 없었죠.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그냥 아이에게 미안하기만 할 뿐이었죠.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요. 아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입양이라는 말만 듣고 아이 어머니를 함부로 쉽게 평가했던 그 순간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면서요. 제 마음도 모른 채 아이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은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예전엔 피곤해도 어떻게든 버텼는데 지금은 사실 장 보러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전신 홍반 루푸스라는 병인데 관리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한대요. 치료비까지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완전히 끊겼으니 막막하죠. 몸이 이러니 일을 하다가도 어지러워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세영이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줘서 매일 같은 옷만 입히는데 이런 엄마 곁에서 같이 지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줘야 하는데 그게 제일 무섭고 미안해요. 아빠도 없는 아이인데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아이 어머니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오래 살지 못하면 아이가 저처럼 시설에서 힘겹게 자라게 될까 두려워요. 그래서 입양을 알아본 거예요. 슈퍼할머니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이가 우연히 들었나 봐요. 저는 할머니가 키워주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는데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고 환경이 너무 척박했거든요. 그런 곳에서 우리 세영이가 저를 찾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차라리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보살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세영이 착하고 영리한 아이라 좋은 양부모님 만나면 좋은 환경에서 넘치는 사랑 받으며 살 거라고 믿고요. 갑자기 아이 갈 곳이 없어서 떠밀려 시설에 가는 것보다 제가 있을 때 아이를 좋은 가정에 보내주면 그게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고르고 골라서 정말 좋은 양부모님을. 어머니가 힘들게 털어놓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이 결정을 내려야 했을지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였던 그때는 나라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라는 희귀한 병을 진단받았지만 생소한 병이라 치료도 쉽지 않았고요. 게다가 치료를 오래도록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당시엔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병원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이의 집을 나서는 순간 마음을 굳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려야 한다. 사명감이 제 안에서 분명하게 일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다음 날 같은 유치원 동료 선생님들에게 상황을 전했어요. 아이와 아이 어머니 사정을 들은 선생님들은 다 같이 안타까워해 주시더군요. 선생님들도 다 같이 동네 이웃들과 지역교회, 심지어 작은 상점 주인들까지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던 시절이라 작은 모금 운동은 금세 퍼져나갔고 다행히 한 교회를 통해 모금을 진행해 주셨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공공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꼼꼼히 확인했고요. 그러다 알게 된 방법으로 사회복지관과 보건소를 오가며 아이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작은 손길들이 이어져 결국 아이 어머니는 지원을 받게 되어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고도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약값과 치료비가 조금씩 해결되자 그분의 표정엔 다시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도 헛 물건들이기는 했지만 깨끗하고 쓸만한 옷들과 신발들이 모아졌고 아이는 어느새 유치원에서 제일 가는 멋쟁이가 되었더라고요. 매일 다른 옷을 입고 유치원에 오는 아이에게 모든 옷이 다 잘 어울려 선생님들께서 모델하라고 하실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아이는 유치원 생활을 더 잘하며 씩씩해졌어요. 원장님은 아이 사정을 아시니 원비를 받지 않고 아이를 받아주셨기에 아이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에 나와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받기만 할 수는 없다며 방과 후에 오셔서 유치원 청소를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원장님이 말리셨고요. 세영이 어머님, 어머님이 얼른 건강을 되찾으시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 얼른 완쾌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원장님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던 날에는 색종이로 선생님들이 꽃을 만들어와 한 송이씩 달아주는 아이를 보고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요. 그렇게 아이는 유치원을 떠나 초등학생이 되었죠. 물론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한 이후에도 저는 아이와 아이 어머니를 보러 아이의 집으로 향하고는 했습니다. 아이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학원처럼 배운다며 좋아했죠. 몇 년이 흐른 뒤 어머니의 건강은 다행히 호전되었습니다. 아직 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아이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돌아온 겁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또래보다 키도 더 크고 씩씩한 성격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는다며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씀하셨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둘 다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너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해주셔서요. 선생님은 저희 모녀의 은인이세요. 저는 아이 어머니에게 그 말을 들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제가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모두가 아름아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연대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선 깊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었던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한 가정을 지켜낸 것이었죠. 그리고 저 또한 교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가르치는 일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저를 위해 돈을 건네셨던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선생님이 베푸신 그 은혜 덕분에
제가 유치원 교사가 됐고 아이도 도울 수 있었다는 걸 알리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어 아쉬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선생님께 갚는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아이와 아이 어머니를 들여다보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생겨나면 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고등학생이 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같은 유치원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려고요. 그러더니 아이는 정말 저처럼 유치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힘들다고 어리광을 부리더니 결국 해내더군요. 그런 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건 또 다른 감동이더라고요. 아이 어머니께서도 아이가 자랑스럽다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몇 년 뒤 그 아이가 찾아와 좋은 사람이 생겼다며 소개를 하더니 청첩장을 내밀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저 결혼해요. 꼭 와주세요. 아이가 건네는 청첩장을 손에 쥔 순간 주책스러울 만큼 주룩주룩 울고 말았어요. 어린 시절 제가 받았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제가 전하려 했던 그 마음이 이렇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니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베푸는 선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어딘가에 반드시 씨앗이 심기고 뿌리를 내려 나무가 되는 것을 제가 직접 겪었고 목격도 했으니까요. 누군가의 삶을 지켜낸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어지고 결국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어느덧 당당한 교사가 되어 자신의 교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 긴장해서 손끝이 떨린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말해주었죠. 괜찮아. 네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단다. 선생님이 아이였을 때 네가 보여준 눈빛, 그걸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돼. 지금은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고요. 그 아이가 저에게 가끔 아이들과 활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는데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든든해요. 제가 오래전에 느꼈던 그 보람과 기쁨을 이제는 그 아이가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아이의 어머니 역시 여전히 건강을 챙기며 씩씩하게 살아가십니다. 큰 병을 앓으셨던 분이지만 지금은 지역 봉사단체에서 아이들 급식을 돕기도 하고 교회 어른들과 함께 김장을 담아 어려운 가정에 나눠주기도 하세요.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하셨을 일들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셋은 여전히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죠. 명절이면 서로를 찾아가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언젠가 제 손을 잡아주었던 은인 같은 선생님 덕분에 제가 교사가 되었고 제가 전한 따뜻한 손길이 다시 그 아이의 삶을 키워주었으며 이제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마음을 나눈 그날의 작은 손길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미는 작은 손길 하나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사라는 이름으로 그 길을 걸으며 한 아이와 그 어머니를 통해 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나눔을 통해 뿌려진 씨앗이 싹이 튼 경우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에게 같은 따뜻함을 전하는 교사가 되었죠. 삶은 결코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이어지는 것임을 저는 이 모녀와 함께 걸어온 길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건네시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더 큰 사랑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